눈을 뜬 후에도 나는 몇 시간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무슨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낯선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온몸이 몹시 나른한 것 같았다. 눈앞에는 사벨리이치가 양손으로 촛불을 받쳐들고 서 있었다. 누군지 나의 가슴과 어깨에 감겨있던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고 있었다. 차차 정신이 분명해졌다. 시바브린과 결투를 한 기억이 되살아나서 내가 부상을 입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상태가 어떤지 묻는 소근거리는 음성이 들렸는데 그 소리에 나는 갑자기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저 그렇습니다. 하고 사벨리이치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벌써 닷새째인데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습니다요. 나는 돌아눕고 싶었으나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여기가 어디인지 거기 누가 있는지 나는 간신히 소리내어 물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침대에 가까이 와서 나에게 몸을 굽히며 물었다. 어떠세요? 정신이 좀 드세요? 나는 염려해준 덕분으로 괜찮다고 기진맥진한 소리로 대답했다. 아, 당신은 이바노브나였군요. 얘기해 주십시오. 내게 무슨 일이? 나는 그 이상 말을 계속할 힘이 없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사벨리치는 기쁨에 겨워 마구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빛이 역력했다. 정신이 드셨군. 드디어 정신이 드셨어. 하고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뼈대로 안드레 이치 도련님, 정말 저는 이만저만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야지요. 벌써 닷새째랍니다. 그때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그의 말을 제지했다. 사벨리치, 말을 너무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아직도 기운이 없으시니까. 그녀는 방에서 나가더니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나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사령관 집에 누워 있었고 또한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자주 문병을 하러 이 방에 드나들었을 게 아닌가. 나는 사벨리이치에게 무엇을 좀 물어보려 했으나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귀를 틀어막고 말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시 잠들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나 사벨리이치를 찾았더니 노인 대신에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나타나서 마치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를 사로잡은 달콤한 감정을 나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 손의 감격에 눈물을 쏟으며 입술을 대었다. 마샤는 그대로 손을 내맡기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내 얼굴 가까이에 오는 것 같더니 마침내 나는 뜨겁고도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을 볼에 느꼈다. 불길이 온몸을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입을 열었다. 귀엽고 착한 마리아 이바노브나, 내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게 행복을 주십시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정하셔야지. 그녀는 내게서 손을 빼며 말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혹시 상처가 벌어질는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라도 조심하셔야지요. 말을 마치자 그녀는 나를 황홀한 환희 속에 남겨둔 채 방에서 나가버렸다. 행복이 나를 소생케 했다. 그녀는 내 것이 된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나를 치료해 준 것은 연대 이발사였다. 요새 안에서는 그를 빼놓고 상처를 치료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공연히 아는 체하고 서투른 짓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젊음과 자연이 나의 회복을 빠르게 했던 것이다. 사령관 집 식구들은 모두 나를 친절히 돌보아 주었고
특히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전보다는 침착하게 내 말을 들어주었다. 그녀는 조금도 어색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부터의 사랑을 내게 고백하며 자기의 부모는 물론 딸의 행복을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부모님께서 혹시 반대하시진 않으실는지요? 하고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는 착하시기만 한 분이니까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을 별로 움직일 수 없을 뿐더러 아버지는 그것을 젊은 놈의 부질없는 장난쯤으로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점을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어쨌든 아버지에게 될 수 있는 대로 그럴듯하게 편지를 써서 부모로부터의 축복을 빌어보겠다고 했다. 나는 그 편지를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보였다. 그녀는 나의 편지가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또한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성공을 의심치 않았으며 젊음과 사랑의 부수물인 신뢰감을 가지고 자기의 착한 마음씨에 의지하는 것이었다. 시바브린과는 상처가 아물자 곧 화해하였다. 입안 꾸중이 치는 결투에 대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봐, 뾰트르 안드레이치. 난 자네를 영창에 좀 집어넣으려 했는데 내가 미처 손을 쓰기 전에 단단히 벌을 받았군 그래. 알렉세이 이바니치는 우리 집 곳간 속에 가둬놓고 보초를 세워놨네. 그리고 대검은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맡아서 열쇠를 딱 잠가 놓았지. 그 녀석은 충분히 반성을 시켜 자기 죄를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어. 나는 그때 가슴 속에 원한을 품고 있기에는 너무나 행복하였다. 나는 시바브린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사람 좋은 사령관은 마누라의 동의를 얻어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시바브린은 나를 찾아와서 우리들 사이에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자기의 잘못을 전적으로 시인하면서 과거는 깨끗이 잊어달라고 했다. 나는 원래 남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수 없는 인간이었으므로 싸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나 또 그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나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 또한 그의 험담으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모욕을 받은 자존심, 퇴짜를 맞은 사랑의 원한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나는 관대하게 이 가련한 경쟁자를 용서해 준 것이었다. 얼마 후 나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 나의 숙소로 옮겨올 수 있었다. 한편 나는 집으로 보낸 편지에 대해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고 또 되도록 비관적인 예측도 삼가면서 그 회답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와 그의 남편에게는 아직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정식으로 청혼을 한데도 그들이 놀랄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나도 마리아 이바노브나도 그들 앞에서 서로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우리들은 또한 처음부터 그들이 동의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사벨레이치가 편지를 손에 들고 내 방에 들어왔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봉투는 아버지의 손으로 씌어져 있었다. 그것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사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보통 내게 보내는 편지는 어머니가 쓰게 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끝에다 몇 줄 덧붙여 써 넣은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한참 동안 봉투를 뜯지 못하고 오렌부르크 현 벨로고르스크 요새 내 뾰트르 안드레이치 앞이라고 위험 있는 글씨로 쓴 주소 성명만을 거듭 읽어보고 있었다. 그 필적을 통해 아버지가 어떠한 정신 상태에서 편지를 썼는가를 판단해 보려 했던 것이다. 마침내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처음 몇 줄을 내려 읽었을 때 만사가 틀렸음을 깨달았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의 아들 뽀뜨르에게 미르노프의 딸 마리아 이바노브나와의 결혼에 대해 우리들에게 부모로서의 축복과 동의를 구하는 너의 편지는 이달 15일에 받았다. 그러나 아비는 축복이나 동의를 해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게 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따위 못된 짓을 하는 녀석에게는 장교의 신분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 없이 마을의 장난꾸러기들을 다루듯이 그런 방법으로 단단히 혼을 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군도를 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군도는 조국을 수호하라고 수여한 것이지 결코 너 자신과 같은 그따위 불량배와 결투를 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안드레이 까를로비치에게 즉시 편지를 보내서 너를 벨로고로스트 요새보다 더욱 멀리 떨어진 곳, 즉 너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만한 곳으로 전속시키라고 부탁할 작정이다. 너의 모친은 내가 결투를 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속을 태운 나머지 지금은 병석에 누워있다. 장차 너는 어떤 인간이 되려고 그러느냐. 한심스럽기만 하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는 감히 바랄 수 없을지언정 다만 너의 고약한 버르장머리만이라도 고쳐주기를 아비는 기도할 뿐이다. 이 편지는 내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착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버지가 거리낌 없이 사용한 가혹한 표현에서 나는 극도의 모욕을 느꼈다. 또한 아버지가 전혀 무시하는 말투로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대한 것은 예의에서 벗어난 옳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벨로고르스크 요새에서 딴 곳으로 전속될 것이라는 생각은 나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주었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어머니가 알아누웠다는 소식이었다. 결투 사건을 부모에게 알린 것은 틀림없이 사벨리이치의 짓이라고 확신한 나는 그를 괘씸하게 여겼다. 나는 좁다란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사벨리이치 앞에 우뚝 발을 멈추고 눈을 부릅떠 그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상을 입고 한 달 동안이나 죽다 살아났는데 그래도 너는 부족해서 이젠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할 생각이구나. 사벨리이치는 쏘스라쳐 놀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도련님. 하고 그는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때문에 도련님이 다치셨다고요? 하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달려간 것은 알렉세이 이바니치 이 칼을 제 가슴으로 막아서 도련님을 지키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게 원통하게도 이 늙어 빠진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었다 뿐이지요. 그리고 또 제가 마나님께 어떻게 했단 말씀입니까? 어떻게 했느냐고. 하고 나는 대답했다. 누가 너한테 고자질을 하라고 했느냐 말이야. 그래 너는 내게 붙어있는 염탐꾼이냐. 제가 고자질을 했다고요? 사벨리이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아, 하느님. 그럼 나리님께서 제게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고자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읽었다. 수치를 알아라. 이 늙어 빠진 숙회야. 너는 내가 엄중히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뼈뜨르 안드레이치에 대해 하등의 보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딴 사람이 보다 못해 아들의 못된 행동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도 너는 자기의 의무와 주인의 명령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늙어 빠진 숙회야. 사실을 숨기고 젊은 놈을 되는 대로 내버려 둔 데 대한 보수로 나는 내 놈에게 돼지 우리를 지키게 할 작정이다. 내가 받은 편지에 의하면 그 애는 이미 상처를 회복했다지만 너는 이 편지를 받은 즉시로 그의 건강 상태와 상처를 입은 장소 그리고 그 상처는 제대로 아물었는지 어떤지를 상세히 보고하여라.
이 편지에 의하면 사벨리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며 따라서 나는 공연히 그를 의심하고 욕설을 퍼부어 모욕하였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나는 그에게 용서를 청했지만 노인은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않았다. 저 같은 놈은 진작에 되져버렸어야 편했지요. 하고 그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늙도록 모셔온 덕분에 이제 주인 양반들에게서 이런 보답을 받게 됐으니 그래 제가 늙어 빠진 숙해고 돼지우리나 지켜야 할 놈이고 게다가 도련님이 다치게 된 원인이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뼈테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저주받을 모슈의 잘못입니다. 그 녀석이 도련님께 새꼬챙이를 가지고 푹푹 찌르며 발을 구르는 연습을 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게 찌르는 흉내나 내고 발이나 구른다고 덤벼드는 악한을 막아낼 수 있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모슈 따위를 채용해서 돈을 허비했는지 내 원. 그렇다면 대체 누가 나의 행동을 일부러 아버지에게 알렸단 말인가? 장군일까? 하지만 장군은 나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또한 이반 꾸즈미치가 이번 결투 사건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군이 그걸 알았을 리가 만무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통 짐작이 가지 않았다. 결국 나는 시바브린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밀고함으로써 내가 요새에서 쫓겨나 사령관의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다면 그때 득을 보는 것은 시바브린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모든 사연을 얘기하기로 했다. 그녀는 현관 앞층계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얼굴이 아주 창백해요. 이젠 다 틀렸습니다. 하고 나는 대답하고 아버지의 편지를 내주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편지를 읽고 나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돌려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역시 제가 팔자에 없는 꿈을 꾸고 있었는가 봐요. 당신의 부모님은 저 같은 걸 데려갈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들의 앞길을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하는 수 없어요. 뾰트르 안드레이치, 당신만이라도 행복을 찾으셔야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그녀의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이상 나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가서 당신 양친의 발밑에 엎드립시다. 양친께서는 냉정하거나 거만한 데가 조금도 없는 어진 분들이니까 두 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노라면 틀림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물론 우리 편을 들어줄 테니까 아버지도 결국은 나의 청을 들어주시겠지요. 안 돼요. 뾰트르 안드레이치. 하고 마샤가 대답했다. 당신 부모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제가 당신과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축복이 없이는 당신도 행복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지요. 앞으로 하느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시면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분과 함께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뾰트르 안드레이치, 저는 두 분을 위해 여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발길을 돌려 숙소로 돌아왔다. 나는 깊은 고민 속에서 허덕이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사벨리치가 불쑥 나타나서 나의 상념을 깨뜨렸다. 자, 도련님 이걸 좀 보십시오.
그는 무엇인지 가득 써넣은 종이 조각을 내밀며 말했다. 제가 과연 주인에게 고자질이나 하고 부자간의 의를 상하게 하려는 그런 인간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벨리이치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편지에 대한 사벨리이치의 회답으로 다음과 같았다. 저희들의 자비로운 아버님이신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나리님. 나리님의 글얼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수치를 알라고 하시며 이 종놈을 몹시 꼬집고 계십니다만 저는 늙어 빠진 숙회가 아니오며 나리님의 충실한 종이올시다. 주인의 명령은 착실히 지켜왔고 항상 열심히 일하며 백발이 되도록 살아온 종이올시다. 뼈테르 안드레이치가 다치신 데 대해 제가 진작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다만 부질없이 어른들을 놀라시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었을 뿐이올시다. 저희들의 어머님이신 아부토자 바실리에브나 마나님께옵서는 놀라신 나머지 병석에 누워 계신다 하오니 이놈은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만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뼈테르 안드레이치의 상처는 오른편 어깨 및 바로 뼈 밑에 흉부이오며 깊이는 약 2치올시다. 강변에서 사령관 댁으로 옮겨 모셨고 그 후 그곳에 누워 계셨는데 이 고장 이발사 스제판 파라모노프가 치료를 해서 다행히도 지금은 완쾌되었습니다. 뼈테르 안드레이치에 관해서는 좋은 소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상관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사오며 특히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친자식이나 다름없이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젊을 때 어쩌다 한번 저지른 잘못이오니 과거지사로 돌리고 너무 꾸짖지 마시옵소서. 내 발을 가진 말도 때로는 엎어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돼지우리나 보게 하실 작정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나리님께서 마음대로 처분하시옵소서. 그럼 재배하오며 이만 쓰겠습니다. 나리님의 충실한 종 아르이프 사벨리이치. 나는 이 착하고 고지식한 노인의 편지를 읽으며 몇 번이나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내게는 아버지에게 회답을 쓸 만한 정신적 여유도 없었거니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사벨리이치의 편지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후 나의 형편은 일변하였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나와 얘기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여러 가지 구실로 나를 회피하려고만 했다. 이제는 사령관 집에도 실증이 났다. 그래서 나는 방 안에 혼자 들어앉아 있는데도 차차 습관이 되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그러한 나를 처음에는 나무랐지만 나의 고집을 알고는 그 이상 귀찮게 굴지 않았다. 이반 꾸즈미치와는 근무상 필요할 때에 한해서 만났고 시바브린과는 어쩌다 한 번씩 마지못해 얼굴을 대할 뿐이었다. 더구나 그가 내게 은연하게 적의를 품고 있는 것을 눈치챈으로써 아버지에게 밀고한 자가 바로 시바브린이라고 확신하게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다. 그리하여 나의 생활은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고독과 권태로에서 서글픈 우울증에 빠져버렸다. 한편 나의 사랑은 고독한 생활 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기만 했고 그것은 날이 갈수록 가슴을 에어내는 쓰라림을 맛보게 했다. 독서나 문학에 대한 취미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모든 기력을 상실했다. 이러다가는 아주 미쳐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탕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나 않을까. 이제는 그것만을 겁내기 싫이 되었다. 이때 나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준 뜻밖의 사건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강하고도 행복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내가 직접 겪은 기괴한 사건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나는 1773년 말에 오렌부르크 현이 어떤 정세에 놓여 있었는가를 몇 마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광대하고도 부유한 현에는 불과 얼마 전에 비로소 러시아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 미개한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법률과 국민 생활에 익숙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성격을 가진 그들은 쉴 새 없이 반란을 일으켰고 때문에 그들의 복종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는 부단한 감시를 요구하고 있었다.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는 요새들이 건설되었고 그러한 요새의 대부분에는 옛날부터 야이크 강변을 점유하고 있던 까자크들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 지방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임무를 띈 야이크 까자크 자체가 어느새 정부에 대해 불온하고 위험한 백성이 되어버렸다. 1772년에는 그들의 수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트라우벤베르그 소장이 자기 휘하의 군대를 복종시키기 위해 가혹한 수단을 취한 것이 그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폭동의 결과 트라우벤베르그는 무참히 학살되었고 사령부의 직위는 제멋대로 경질되었으나 결국은 유산탄을 퍼붓고 주모자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함으로써 폭동은 진압되었다. 이것은 내가 벨로고르스크 요새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는 벌써 완전히 평정을 회복한 후였는데 실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였을는지도 모른다. 상부에서는 교활한 그들 폭도들의 거짓 회개를 너무나 경솔하게 믿어버렸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원한을 품고 또다시 폭동을 일으키려고 적당한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 어느 날 저녁 그것은 1773년 10월 초순경이었다. 나는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구슬프게 들려오는 가을바람에 귀를 기울이며 달을 스치고 달려가는 비구름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이때 사령관이 나를 부른다는 기별이 왔다. 나는 즉시 집을 나섰다. 사령관 집에는 쉬바브린과 이반 이그나찌이치 그리고 까자크 하사가 와 있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도 마리아 이바노브나도 보이지 않았다. 사령관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인사를 받더니 방문을 닫고 문 옆에 서 있는 하사 이외에는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한 다음 호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며 우리들에게 말했다. 장교제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네. 우선 장군께서 보낸 지시문부터 읽을 테니 다들 듣게. 벨로고르스크 요새 사령관 미노로프 대위 귀하. 비밀문서. 감금되어 있다가 탈출한 분리파 교도인 까자크 예밀리안 뿌가초프라는 자는 꼬뾰뜨르 3세의 어명을 잠칭함으로써 불온한 언행을 자행하며 폭도를 규합. 야이크의 여러 마을에서 봉기하여 가는 곳마다 살인과 약탈을 감행하면서 이미 수개 처해 요새를 점령 파괴하였음. 고로 귀하는 이 지시문을 받는 즉시로 상기 왕위 잠칭자인 역도를 경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만일 귀하의 관리하에 있는 요새에 상기 폭도가 습격해 온다면 그 기회를 포착하여 가능한 한 일을 완전히 분쇄토록 할 것.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거야. 사령관은 안경을 벗고 서류를 접으며 말했다. 그렇지 말로야 못할 게 있나. 지시문을 보면 그 악당은 만만치 않은 놈인 것 같은데 말이야. 이쪽의 병력은 130명밖에 안 되거든. 물론 까자크들은 수에 넣지 않았지만 사실 그놈들을 믿을 수 없지. 그러나 막시무이치, 이건 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장교제군, 잘 부탁하네. 우선 보초를 세우고 야간 순찰을 실시할 것. 적의 습격이 있을 경우에는 요새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병사를 집합시킬 것. 그리고 너는 말이다. 막시무이치, 자기 부하 까자크들을 엄중히 단속할 것. 대포를 검사하고 깨끗이 소재해 놓을 것. 그러나 가장 기묘한 것은 요새 내에서 어느 누구도 사전에 여기 대해서 알아차리는 일이 없도록 비밀을 지켜야 하네. 이상과 같이 지시하고 입안 꾸즈미치는 우리들을 해산시켰다. 나는 방금 들은 얘기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며 쉬바브린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자네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나? 나는 그에게 물었다.
난들 그걸 어떻게 알겠나. 두고 봐야지. 지금 같아서는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군. 그러나 만일 그는 여기까지 대답하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심코 프랑스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우리들의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뿌가초프 출연에 대한 소문은 요새 안에 퍼지고 말았다. 이반 꾸즈미치는 자기 마누라를 더없이 존경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책상 자기에게 맡겨진 비밀사항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누라에게 누설하는 법이 없었다. 장군으로부터 지시문을 받고 그는 상당히 교묘한 방법으로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를 밖으로 내보냈다. 즉 게라심 신부가 오렌부르크로부터 어떤 진기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좀처럼 공개하려 들지 않는다고 자기 마누라에게 넌지시 얘기했던 것이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당장에 신부의 마누라한테 가보겠노라 하며 나섰고 이반 꾸즈미치의 조언에 따라 마샤가 혼자 쓸쓸해하지 않도록 그녀도 함께 데리고 나갔다. 이리하여 이반 꾸즈미치는 완전히 집안에서 주인이 되자 곧 사람을 보내어 우리들을 불러오게 하는 한편 하녀인 빨라슈가는 엿듣지 못하도록 광 속에 가둬버렸던 것이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신부의 마누라한테 아무것도 캐내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자기가 집을 비운 새에 이반 꾸즈미치가 회의를 열었었고 그동안 빨라슈가가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편에게 쏘가 넘어간 것을 눈치채자 꼬치꼬치 따지고 들었다. 그러나 이반 꾸즈미치에게도 아내의 공격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캐고 들기 좋아하는 마누라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건 말이야. 동네 여편네들이 빼치가에 밀짚을 떼기 시작했길래 그러다가는 불상사가 일어날는지 모르니 앞으로는 밀짚을 떼면 안 된다. 그 대신 덩굴나무나 삭정이 같은 걸 떼도록 하라고 엄중하게 명령을 내린 것뿐이야. 그럼 뭐 때문에 빨라슈가는 가둬놓았지요? 하고 사령관 부인이 물었다. 우리가 없는 새 아무 죄도 없는 애가 왜 광 속에 갇혀 있었느냐 말해요? 이반 꾸즈미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다. 그는 어리둥절해서 전혀 이치에 닿지도 않는 말을 웅얼거렸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남편의 술책이 빤히 들여다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상 그의 입을 벌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질문을 중지하고 아꼴리나 빰필로브나가 독특한 방법으로 오이지를 담갔다는 일로 화제를 옮겼다. 그날 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만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기가 알아낼 수 없었던 일이 대체 무엇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이튿날 미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이반 이그나찌이치가 대포 속에서 어린애들이 집어넣은 헝겊 조각이며 돌멩이며 나무 조각과 골패짝이며 그 밖에 온갖 종류의 쓰레기 따위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쩐 일일까? 저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하고 사령관 부인은 생각해 보았다. 혹시나 끼르기스인들의 습격에 대비하는 것이나 아닐까? 하지만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을 이반 꾸즈미치가 내게 숨길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그녀는 어제부터 자기의 호기심을 괴롭히고 있는 비밀을 이반 이그나찌이치에게서 캐내고야 말겠다고 굳게 결심한 후 커다란 소리로 그를 불렀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마치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 신문을 시작함으로써 피고의 경계심을 산만케 하려는 재판관처럼 우선 집안일에 관해 몇 마디 주의를 주었다. 그러고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한숨을 깊이 쉬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느까렸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군요. 벼랑간 그런 소식이 들려오다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 걸까요? 그러나 마나님, 하고 이반 이그나찌이치가 대답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여긴 병정들도 많이 있고 화약도 충분하며 또 대포는 제가 깨끗이 소재해 놓았으니까요.
부가처프 따위가 와봐야 오히려 호되게 얻어맞고 뺑소니 치고 말 겁니다.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한 걱정할 건 조금도 없지요. 그 뿌가처프는 대체 어떤 인물인가요? 사령관 부인이 물었다.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쓸데없는 소리를 입 밖에 냈구나 생각하고 입을 다물어 버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그가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자기가 약속한 대로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신부의 마누라에게만은 귀띔을 했었는데 그것도 그 집의 소가 들판에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혹시 폭도들에게 빼앗길는지 몰라서 말한 것뿐이었다. 얼마 후에는 모두들 만나기만 하면 뿌가처프의 얘기를 하게 되었다. 소문은 구구했다. 사령관은 까자크 하사에게 근처의 요새들과 촌락들의 모든 상황을 샅샅이 정찰해 오라는 지시를 주어 그를 파견했다. 이틀 후에 하사가 돌아와서 요새로부터 60베르스타 떨어진 초원에서 수많은 화광을 보았다는 것과 바슈키르 인들에게서 정체불명의 군대가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는 그는 한 가지도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는 그 이상 멀리 진출하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요새 안의 까자크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동요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옹기종기 모여서 저희들끼리 수군거리고 있다가 기병이나 순찰병을 보면 곧 흩어지곤 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밀리에 염탐꾼이 배치되었다. 이때 유라이라는 그리스도 교도인 깔무이크인이 사령관에게 중대한 사실을 보고했다. 유라이의 진술에 의하면 하사의 보고는 모두 엉터리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었다. 즉 교활하기 짝이 없는 그 까자크는 정찰에서 돌아오자 동료인 까자크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는 폭도들 속에 들어가서 그 수령에게 인사를 했는데 수령은 자기를 가까이 불러 오랫동안 함께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사령관은 즉시 하사를 감금하고 유라이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이 소식을 듣자 까자크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그들은 커다란 소리로 마구 투덜거렸는데 사령관의 명령 집행자인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그들이 어디 두고 보자 경비대의 쥐새끼 같은 놈들하고 뇌까리는 소리를 직접 자기 귀를 통해 들었다는 것이었다. 사령관은 그날 중으로 감금해 놓은 까자크 하사를 직접 신문할 생각이었으나 그는 영창에서 재빨리 도망쳐버리고 없었다. 아마도 그의 일당이 탈출을 방조했을 것이었다. 게다가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여 사령관을 더욱 불안케 했다. 선동문을 가진 바슈키르인이 체포된 것이다. 이 기회에 사령관은 또 다시 장교들을 소집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 무슨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또 한 번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를 쫓아버리려 했다. 그러나 이반 꾸즈미치는 원래 정직하고 단순하기만 한 인간이었으므로 이미 한 번 써먹은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묘안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여보,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하고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마누라에게 말했다. 누가 그러는 걸 들었는데 게라심 신부님이 이번에 도시에서. 거짓말 작작해요. 이방 꾸즈미치. 하고 사령관 부인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다 알고 있어요. 또 장교 회의를 열고 내가 없는 데서 예멜리안 푸가처프에 대해 의논해 보자는 거죠? 그러나 누가 그런 수에 넘어갈 줄 알아요? 이반 꾸즈미치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신이 그걸 이미 다 알고 있는 모양이니 그럼 집에 있어도 좋소. 당신이 있는 데서 의논하기로 하지.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고 그녀는 말을 받았다. 남을 속여 넘긴다는 건 당신 격에 맞지 않아요. 그럼 어서 장교들한테 사람을 보내시구려. 우리들은 다시 집합했다.
입안 꾸준히 치는 마누라가 있는 데서 거의 문맹이나 다름없는 까자크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뿌가처프의 경문을 낭독했다. 역적은 불언간 우리 요새를 습격할 작정이라고 선언하고 까자크와 병사들에게는 자기 도당에 참가할 것을 권하는 한편 장교들에게는 저항을 포기하라고 충고하면서 만일 저항하는 경우에는 극형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었다. 경문은 거칠지만 힘찬 표현을 가진 문장이어서 두뇌가 단순한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위험한 인상을 줄 만한 것이었다. 원, 저런 놈의 악당이 어디 있담? 하고 사령관 부인이 고함쳤다. 게다가 감히 우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 그놈을 마중 나가서 그 발밑에 군기를 내놓으라고. 정말 개자식 같은 놈도 다 있군. 그래, 그놈은 우리가 벌써 40년 동안이나 군대 생활을 해서 덕택에 쓴맛 맞다 보았다는 걸 모른단 말인가요? 역적놈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그따위 사령관이 어디 있담? 설마 있을 리 없지. 입안 꾸즈미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역적놈은 꽤 여러 곳에 요새를 점령했다는 거야. 어쨌든 강하긴 강한 놈인 것 같군요. 하고 시바브린이 한마디 했다. 그럼 이제 곧 그놈의 실력을 한번 타진해보세. 하고 사령관이 말했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창고에 열쇠를 주시오. 이반 이그나치이치 그 바슈키르 놈을 이리 데려오게. 그리고 유라이에게 채찍을 가져오라 하게. 잠깐만 기다려요. 이방 꾸즈미치. 하고 사령관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마샤를 어디 딴 데로 데리고 나가야지. 혹시 비명이라도 들었다가는 겁을 집어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솔직히 말해서 고문하는 건 그리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러분, 난 실례하겠습니다. 고문은 예전의 범인을 다루는 하나의 관례로 여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적인 황제의 칙령이 내렸지만 오랫동안 아무런 효력도 발생치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당시만 해도 범인의 자백이 그 범죄의 증거로서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등의 거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피고의 범죄 부인이 무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자백도 역시 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나는 이 야만적인 관습의 폐지를 유감으로 생각하는 늙은 법관들이 있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하물며 그 당시의 법관이나 피고나 할 것 없이 고문의 필요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런 형편이었으므로 이러한 사령관의 명령에도 누구 하나 놀라거나 당황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사령관 부인의 열쇠를 가지고 창고에 갇혀있는 바슈키르인을 데리러 나갔다. 몇 분 후에 죄수는 문간방에 연행되어 왔다. 사령관은 그를 자기 앞으로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바슈키르인은 간신히 문턱을 넘어서더니 끝이 삐죽한 모자를 벗어 들고 방문 옆에 멈춰섰다. 나는 그를 보자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 나는 평생을 두고 그 사내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의 나이는 70 고개를 넘은 것 같이 보였다. 얼굴에는 코도 귀도 없었다. 머리털은 중대가리처럼 빡빡 깎았고 턱수염 대신에 흰 털이 몇 개 듬성듬성 뻗쳐 있었다. 작은 키에 빼빼 야엔 몸집은 허리까지 꼬부라져 있었으나 가느다란 두 눈은 아직도 불길이 있는 것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야, 이놈 봐라. 사령관은 그 무시무시한 얼굴 모습에서 그가 1741년에 처형된 폭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전에도 우리 올가미에 걸린 일이 있는 늙은 늑대로구나. 상판떼기가 그렇게 대패로 민 것처럼 빤빤한 걸로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폭동에 가담한 건 아니라는 게 뻔해. 좀 더 앞으로 나서
어떤 놈이 너를 우리 요새에 잠입시켰느냐? 그것부터 물어봐. 늙은 비슈기를 이는 입을 봉한 채 멍청한 얼굴로 사령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말이 없어? 이반 꾸즈미치는 다시 물었다. 노어를 통 알아듣지 못하느냐? 유라이, 누가 이놈을 우리 요새에 잠입시켰는지 너희 말로 물어봐라. 유라이가 따따르 말로 이반 꾸즈미치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바슈키르이는 여전히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볼 뿐 한마디도 대꾸가 없었다. 사령관이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내가 내 놈의 입을 열게 할 테니 얘들아, 저놈의 어릿광대 같은 얼룩덜룩한 옷을 벗기고 잔등을 후려갈겨라. 유라이, 내가 한번 솜씨를 보여줘. 두 사람의 병정이 바슈키르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가련한 그의 얼굴에는 불안의 빛이 나타났다. 그는 어린애들에게 붙잡힌 조그만 짐승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병정 하나가 그의 두 손을 움켜쥐어 자기 목덜미에 걸며 그를 잔등에 업어 올리고 유라이가 채찍을 집어들며 휘둘러 올리자 바슈키르이는 애원하듯이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내며 고개를 아래 위로 흔들면서 입을 열었다. 그 입 안에는 혓바닥 대신에 짧은 나무 조각이 건들거리고 있었다. 지금 알렉산드르 황제의 태평성대까지 살아온 내가 그 당시를 회고할 때 문명의 급속한 발달과 박애주의 사상의 보급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여, 만일 나의 수기가 그대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다 훌륭하고 가장 항구적인 개혁은 어떤 종류의 폭력적인 행위도 동반하지 않는 풍습의 개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상기하라. 모두들 깜짝 놀랐다. 사령관은 가볍게 신음 소리를 냈다. 저래 가지고는 암만 내봐야 아무 소용없겠군. 유라이, 이 바슈키르 놈을 창고로 도로 데려가라. 그럼 제군, 어쨌든 우린 다시 회의를 계속하세. 우리들이 당면한 정세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했을 때 벼랑간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몹시 당황한 표정으로 헐레벌떡 방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왜 그 야단이요? 사령관이 놀라서 물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니즈네오조르나야 요새가 오늘 아침 함락됐대요. 게라심 신부댁의 하인이 방금 거기서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요새가 함락되는 걸 보고 왔다는구려. 사령관과 장교는 전부 목을 매달아 죽이고 병정들은 몽땅 포로가 됐대요. 이러다간 악당들이 당장에라도 이리 몰려올 거예요. 이 뜻밖의 소식은 나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니즈네오조르나야 요새 사령관은 침착하고도 겸손한 청년이었으며 나도 그와는 안면이 있었다. 약 2개월 전에 오렌부르크로부터 젊은 아내를 동반하고 부임하는 길에 이반 꾸즈미치의 집에서 묵고 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니즈네오조르나야는 우리 요새에서 약 25베르스타 지점에 있었다. 이제는 우리도 언제 있을지 모르는 뿌가초프의 공격을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운명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반 꾸즈미치, 하고 나는 사령관에게 말했다. 우리들의 임무는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요새를 사수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대해선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부녀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여행이 자유롭다면 오렌부르크로 떠나보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폭도들의 발이 미치지 못할 만한 먼 곳에 있는 안전한 요새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반 꾸즈미치는 마누라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내 생각에도 우리가 놈들을 처치해 버릴 때까지 당신과 딸애를 어디 먼 곳에 보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별소리를 다 하는군요. 하고 사령관 부인이 대답했다. 총알이 날아오지 않는 요새가 어디 있겠어요? 벨로고르스크 요새가 어디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 덕분에 우린 여기서 22년이나 살아왔어요.
바슈키르 놈들도 끼르기스 놈들도 모두 겪어낸 우리가 설마 뿌가처프인들 막아내지 못할라고요? 그럼 마누라, 하고 꼬주미치가 말을 받았다. 당신이 우리 요새가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여기 남아있어도 좋아. 하지만 마샤는 어떻게 하지? 끝내 지켜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병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야 좋지만 만일 폭도단이 요새를 점령하게 되면 어쩌냔 말이야. 글쎄, 그렇게 되면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말을 더듬더니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럴 게 아니라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하고 생전 처음 읽는지 모르는 자기 말의 효과를 인정하며 사령관은 말을 이었다. 마샤를 여기 둬두는 건 잘하는 일이 아니야. 그 애는 오렌부르크에 있는 자기 교모네 집에 보냅시다. 거긴 군대도 대포도 충분히 있고 성벽도 돌로 쌓아 올렸거든. 그러니까 당신도 그 애와 함께 거기 가는 편이 좋겠단 말이야. 늙은 노파라고 해서 안심할 수야 있나. 혹시 요새가 적의 공격을 받고 함락되는 날이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생각해봐요. 좋아요. 사령관 부인이 대답했다. 당신 말대로 마샤는 떠나보냅시다. 하지만 나한테는 꿈에도 그런 말 마세요. 난 안 갈 테니까. 다 늙어버린 이제 당신과 헤어져 낯선 고장에서 혼자 묻힐 무덤을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함께 살아왔으면 죽을 때도 함께 죽어야죠. 그것도 옳은 말이야. 그럼 우물쭈물할 게 아니라 가서 곧 마샤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시오. 내일 새벽에 출발시킵시다. 여기 남아 돌아가는 인원은 물론 없지만 호위병이라도 하나 딸려 보내도록 하지. 그런데 마샤는 어디 갔어? 아굴리나 빰필로브난의 집에 있어요. 니즈네 오조르나야가 함락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은 모양인데 병에 걸리지나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하느님, 우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실리사 에고로브나는 딸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러 나갔다. 사령관 집에서의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나는 그 이상 발언을 하지 않았고 또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았다. 마리 이바노브나는 눈물에 젖어 창백한 얼굴로 저녁 식탁에 나타났다. 우리는 잠자코 저녁을 먹은 후 어느 때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대검을 두고 나왔다가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갔다. 어쩌면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대로 그녀는 문 앞에서 나를 맞으며 대검을 주었다. 안녕히 계세요. 뽀뜨르 안드레이치. 하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를 오렌부르크로 보낸대요. 부디 몸성이 그리고 행복하세요. 하느님께서 우릴 이끌어 주시면 다시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잘 가요, 마리아 이바노브나. 하고 나는 말했다. 잘 가시오, 나의 희망, 나의 사랑. 비록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마지막 생각은, 그리고 나의 마지막 기도는 당신을 위한 기도라고 믿어주시오. 마샤는 내 가슴에 꼭 안긴 채 흐느끼기만 했다. 나는 그녀에게 뜨거운 키스를 퍼붓고는 급히 밖으로 나와버렸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않았고 옷도 벗지 않았다. 날이 새면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떠나갈 요새의 문으로 가서 그녀와 마지막으로 이별할 작정이었던 것이다. 나는 내 마음에 커다란 변화를 느꼈다. 내 정신의 동요와 흥분은 불과 얼마 전까지 빠져 있었던 그 우울증에 비하면 훨씬 견디기 쉬운 것이었다.
가슴 속에는 이별의 비애와 함께 무엇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달콤한 희망 그리고 위험을 얘기하는 초조한 기대와 숭고한 명예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느새 밤은 지나갔다. 내가 막 집에서 나가려 할 때 방문이 열리고 하사가 한 사람 나타나서 간밤에 요새 안에 까자크들이 유라이를 강제로 끌고 요새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것과 수상한 자들이 요새 주변에서 말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렇다면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떠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나는 하사에게 급히 몇 가지 주의를 주고 곧 사령관에게 달려갔다. 이미 날은 밝아오고 있었다. 한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발을 멈추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이반 이그나찌이치가 나를 쫓아오며 물었다. 이반 꾸즈미치는 보루에 나가 계십니다. 당신에게 갔다 오라고 해서 지금 오던 길이지요. 뿌가치가 왔습니다. 뿌가치란 올빼미의 일종으로 염탐꾼을 뜻한다는 말이란 걸 나도 알고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출발했습니까?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물었다. 떠날 수 없었지요. 오렌부르크로 통하는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요새는 포위되었어요. 뾰트르 안드레이치, 큰일입니다. 우리들은 자연적인 지형을 이용하여 통나무로 울타리만 쳐놓은 이름만의 보루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요새의 모든 주민이 모여 있었다. 경비대는 무장을 하고 정렬해 있었다. 대포는 간밤에 그곳에 끌어내 놓았었다. 사령관은 몇 명 안 되는 대열 앞을 천천히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절박한 위기는 이 늙은 군인에게 여는 때 볼 수 없었던 용기를 불러 일으켰다. 요새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초원에서는 20명가량의 적병이 말을 달리고 있었다. 대체로 까자크들인 것 같이 보였으나 그 중에는 너구리 가죽 모자와 화살통으로 쉽사리 분간할 수 있는 바슈키르인들도 섞여 있었다. 사령관은 부대를 순시하며 병사들에게 말했다. 병사 제군들이여. 오늘은 여왕 폐하를 위해 굳세게 싸워서 우리가 용감하고 충성된 군인이라는 걸 온 세상에 보여주잔 말이야. 병사들은 함성을 올려 열렬히 호응하였다. 시바브리는 내 곁에 서서 적을 응시하고 있었다. 들판에서 말을 달리고 있던 자들은 요새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한 군데 모여 저희들끼리 무엇인가 의논하기 시작했다. 사령관은 이반 이그나찌이치에게 포를 적병 위에 조준하라고 명령한 후 손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포탄은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그들의 머리 위를 날아가 버려서 아무런 손해를 입히지 못했다. 말을 탄 적병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금방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해가고 다시 초원은 텅 비어버렸다. 이때 바실리사 예고로브나가 한시도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 마샤를 데리고 보루에 나왔다. 그래, 어때요? 싸움은 어떻게 되어가죠? 적은 어디 있어요? 사령관 부인이 물었다. 바로 곧 닿을 곳에 있지. 하고 이반 꾸즈미치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 돌봐주실 테니까 문제 없을 거야. 마샤야, 너는 어떠니? 무섭지 않아? 아니요, 혼자 있는 편이 더 무서워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나를 슬쩍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어쩌녁에 그녀의 손에서 대검을 받은 일을 상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수호하려는 듯이 무의식 중에 칼자루를 움켜잡았다. 나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기사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그녀로부터 신뢰를 받기에 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한시바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결정적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이때 요새로부터 반 베르사따쯤 되는 언덕 뒤에서 새로운 기마대가 나타나더니 순식간에 초원 가득히 창과 활로 무장한 수많은 적병이 흩어져 나왔다. 그 가운데 붉은 갑옷을 걸치고 장검을 뽑아든 사내가 100마를 몰고 나왔는데 그자가 바로 뿌가초프였다. 그가 일단 발을 멈추자 폭도들은 그를 에워싸더니
이윽고 그의 명령을 받았는지 내 놈의 폭도가 거기서 떨어져 나와 요새 바로 밑에까지 쏜살같이 말을 몰고 달려왔다. 우리는 그들이 이쪽에서 넘어간 변절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한 놈은 모자 위로 무슨 종이 쪽지를 흔들어 보였고 다른 한 놈은 창끝에 유라이의 머리를 꿰어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번 휘두르더니 울타리 넘어 우리들을 향해 던졌다. 가엾은 깔무이크인의 머리는 사령관의 발밑에 굴러 떨어졌다. 변절자들은 소리소리 질렀다. 쏘지 말아라. 폐하의 어전으로 어서 나오너라. 폐하께서 여기 계시다. 그들을 향해 입안 꼬주미 치는 꼬짖는 말로 고함을 쳤다. 곧이어 사격 개시를 명령했다. 병사들은 일제히 사격을 퍼부었다. 종이 쪽지를 흔들던 까자크는 말에서 비틀거리며 떨어졌다. 그러나 나머지 놈들은 도망치고 말았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돌아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유라이의 목에 혼비백산하고 다시 일제 사격의 귀청이 떨어진 그녀는 흡사 얼빠진 사람같이 보였다. 사령관은 하사를 불러주고 자빠진 까자크의 손에서 종이 쪽지를 빼앗아 오라고 명령했다. 하사는 들판으로 나가서 죽은 놈이 타고 있던 말의 고삐를 끌고 돌아왔다. 그는 사령관에게 쪽지를 전했다. 입안 꾸주미 치는 그것을 혼자서 읽은 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러는 동안 폭도들은 분명히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윽고 총알이 우리들 귓전을 스치기 시작하고 몇 개의 화살이 가까운 땅과 통나무에 꽂혔다. 바실리사 예고로브나, 여긴 부녀자가 있을 곳이 못돼. 어서 마샤를 데리고 가요. 저 애 좀 보구려.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겠군. 하고 사령관이 말했다. 탄환 밑에서 아주 양순해진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는 커다란 움직임이 현저한 초원을 한번 바라보고 나서 남편에게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방 꼬주미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느님의 뜻이지요. 마샤를 축복해 주세요. 마샤야, 아버지한테 가거라. 마샤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몸을 후두루들 떨며 이반 꾸즈미치에게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늙은 사령관은 딸에게 3번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키스를 한 후 정색을 하고 말했다. 그럼 마셔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저버리지 않으실 거다. 혹시 좋은 사람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총과 조언을 주시길 바랄 뿐이다. 너희들도 내가 바실리사 예고로브나와 살아온 것처럼 살아야 한다. 그럼 잘 있거라. 마셔야. 여보, 바실리나 예고로브나 빨리 이 애를 데리고 가요. 마샤는 아버지의 목을 얼싸안고 울기 시작했다. 우리도 키스합시다. 사령관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반 꼬주미치, 부디 안녕히. 제가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일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잘 있어. 마누라, 부디 몸 성하기를. 사령관은 부인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자, 이제 그만. 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할 수 있으면 마샤에겐 사라핀을 입혀주구려. 사령관 부인은 딸과 함께 발길을 돌렸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며 나에게 머리를 숙여 보였다. 그들이 가버리자 이반 꾸즈미치는 우리들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적의 동향에 온갖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두목의 주위로 집결하던 폭도들은 갑자기 말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자, 굳세게 싸우자. 곧 공격해 올 것이다. 사령관이 말했다. 그때 무서운 고함 소리와 함성이 울려왔다. 폭도들이 요새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대포에는 유산탄이 채워졌다. 사령관은 적을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끌어들인 후 느닷없이 포탄을 퍼부었다.
유산타는 때를 지어오는 폭도들 한가운데 떨어졌다. 폭도들은 양쪽으로 싹 갈라지더니 뺑소니를 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목은 혼자 전방에 머물러 서 있었다. 그는 장검을 휘두르며 열심히 부하들을 설득하고 있는 눈치였다. 한때 잠잠하던 함성이 다시 되살아났다. 그러자 사령관은 병사들에게 문을 열고 북을 울리도록 하고 자신의 뒤를 따라 전원 출격할 것을 용감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사령관과 이반 이그나찌이치 그리고 나는 몸을 날려 보루 밖으로 뛰어나왔으나 겁에 질린 경비대는 꼼짝하지 않았다. 사령관이 모두 따라 나와 마땅히 군인의 길을 따를 것을 소리쳤으나 허사였다. 순간 폭도들이 우리에게 왈칵 덤벼들었고 요새 안으로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북소리는 멎어버리고 경비대는 총을 던졌다. 나는 적에게 밀려 나자빠질 뻔했으나 다시 일어서자 그들 틈에 끼어 요새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머리에 부상을 입은 사령관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항복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구출하려 했으나 몇 놈의 억센 까자크들이 나를 붙잡고 폐하께 복종하지 않는 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말과 함께 가죽끈으로 나를 묶어버렸다. 우리들은 한 길로 끌려다녔다. 한편 주민들은 폭도들을 환영한다는 표시로 빵과 소금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종소리가 울려왔다. 벼랑간 누군가 군중 속에서 황제께서는 광장에서 포로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충성 선서를 받는다고 외쳤다. 사람들은 광장으로 몰려가고 우리도 역시 그곳으로 끌려갔다. 뿌가처프는 사령관 집 현관 층계에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가장자리에 금실을 늘어뜨린 붉은 까자크의 겉옷을 걸치고 있었다. 금술이 달린 높다란 흑초 모자가 번뜩이는 두 눈 위에 씌워 있었다. 그 얼굴은 어디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까자크의 대장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게라심 신부는 창백한 얼굴로 후들후들 떨며 십자가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층계 옆에 서 있었는데 그는 앞으로 생길 희생자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광장에는 급작스럽게 교수대가 마련되었다. 우리가 가까이 가자 바슈키르 놈들은 군중을 몰아내고 우리를 뿌가처프 앞에 내세웠다.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깊은 정적이 깔렸다. 어느 놈이 사령관이냐고 자칭 황제가 물었다. 그러자 우리 하사관으로 있던 자가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서며 입안 꾸즈미치를 가리켰다. 뿌가처프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어째서 황제인 나에게 감히 반항하였느냐고 꾸짖었다. 부상을 입어 기진맥진한 사령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단호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내 놈이 뭔데 황제라는 거냐? 도둑놈인 주제에 자칭 황제란 말이냐? 그 말에 뿌가처프는 음침하게 상을 찌푸리고 흰 손수건을 흔들었다. 까자크 몇 놈이 늙은 대위에 덜미를 움켜쥐고 교수대 쪽으로 끌고 갔다. 문득 눈을 들어보니 교수대 위에 건너질은 들보를 타고 앉아있는 것은 어제 우리가 신문하던 바로 그 병신 바슈기르인이었다. 그는 한 손에 밧줄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1분 후에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불쌍한 이반 꾸즈미치를 발견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반 이그나찌이치가 뿌가처프 앞으로 끌려나갔다. 뾰트르 페오도로치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선서를 하라고 뿌가처프가 말했다. 이반 이그나찌이치는 너는 도둑놈이고 가짜 황제라고 자기 상관인 대위의 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뿌가처프는 또다시 손수건을 흔들었고 선량한 중인은 자기의 늙은 상관과 나란히 목매달렸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동지들의 태연자약한 대답을 반복할 각오를 가지고 뿌가처프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반란군 대장들 사이에서 까자크의 웃옷을 입고 머리를 둥그렇게 깎아 올린 시바브린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는 뿌가처프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몇 마디 소곤거렸다.
나를 가리키며 그놈도 매달라고 뿌가처프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내 목에는 둥그런 밧줄이 씌워졌다. 나는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며 내가 범한 모든 죄를 하느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내게 가까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빌었다. 나는 교수대 밑으로 끌려갔다.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인간 백정들은 이런 말을 뇌까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격려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순간 나는 누군가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기다려라! 이놈들아! 잠깐 기다려! 사형 집행이는 멈칫 손을 멈추었다. 그쪽을 바라보니 사벨리이치가 뿌가처프의 발밑에 엎드려 있었다. 가엾은 노인은 애원하고 있었다. 귀족의 자식 하나 죽었다고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발 저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그 대가로는 얼마를 내드려도 좋습니다. 본복이나 위협이 목적이라면 이 늙은 것을 대신 목매어 주십시오. 뿌가처프는 손짓을 했다. 나는 즉석에서 포승이 풀려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누군가가 폐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거다라고 내게 말했다. 그때 나는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기뻐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의 마음은 너무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놈들은 다시 나를 자칭 황제 앞으로 끌고 가서 그 앞에 꿇어앉혔다. 뿌가처프는 험상궂게 생긴 손을 내게 내밀었다. 그 손에 키스를 하라고 옆에 있는 자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비열한 굴욕을 받으려면 차라리 어떤 참혹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으리라고 결심했다. 뼈테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고집을 부리지 말아요. 뭐 그럴 것 없지 않습니까? 짐을 뱉고 그 악마, 아니 그분의 손에 키스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뿌가처프는 손을 내리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이 친구는 하도 기뻐서 머리가 돌아버린 모양이라며 이제 일어서게 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가공할 희극을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 주민들의 선서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 사람씩 걸어 나와서 십자가 상에 입술을 대고 그 다음 자칭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경비대 병사들도 역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중대의 재봉사가 투박스러운 가위를 들고 병사들의 기다란 머리채를 자르며 돌아갔다. 그들은 고개를 흔들어 머리털을 털어버리고 뿌가처프 앞으로 다가갔다. 뿌가처프는 그들을 용서하고 자기 도당의 참가를 허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3시간가량이나 계속되었다. 드디어 뿌가초프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대장들을 거느리고 층계에서 내려왔다. 호화로운 막으로 장식된 백마가 그에게 끌려왔다. 두 놈의 까자크가 그의 몸을 안장 위로 받쳐 올렸다. 그는 게라심 신부에게 점심은 너희 집에서 먹겠다고 말했다. 때마침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 놈의 폭도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벗겨 발가숭이가 된 바실리사 예고로브나를 층계 위로 끌고 나온 것이다. 그중 한 놈은 벌써 날쌔게 그녀의 덧저고리를 껴입고 있었다. 다른 놈들도 닭털 이불이니 괴짝이니 찻잔 등속 같은 모든 세간살이를 끄집어내왔다. 핏기를 잃어 창백해진 얼굴로 노파는 소리쳤다. 제발 마지막 참회만은 하게 해달라고 그런 후 자기를 입안 꼬즈미치 곁으로 데려가 달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문득 교수대 쪽으로 눈을 돌렸다. 거기 남편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눈이 뒤집혀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 악당들아! 저분한테 저게 무슨 짓이냐? 아, 이반 꼬즈미치, 당신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프러시아의 총검도 터키의 총알도 감히 당신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명예로운 전쟁에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고
저런 감옥에서 도망친 악당놈의 손에 걸려 죽다니. 듣고 있던 뿌가처프는 늙은 연의 아가리를 닥치게 하라고 명령했다. 젊은 까자크의 장검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번쩍하자 그녀의 몸은 시체가 되어 층계 위에 쓰러져 버렸다. 뿌가처프는 말을 몰았고 사람들은 그를 따라 달려갔다. 광장은 횡하니 비어버렸다. 나는 돌기둥이 된 것처럼 한자리에 선 채 너무나 무서운 인상으로 인하여 혼란된 정신을 미처 가다듬지 못하고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안부를 알 수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심장을 쥐어짜는 듯 괴로웠다. 그녀는 어디 있을까? 그녀는 어찌 되었을까? 과연 몸을 제대로 숨길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숨어 있는 곳은 안전할까? 불안과 근심에 쌓여 사령관 집으로 들어갔다. 아무것도 남아난 것이 없었다. 의자도 책상도 괴짝도 깨끗이 부서져 버렸고 식기등은 모두 조각이 나서 산산이 흩어져 있었으며 그 밖의 물건은 말끔히 약탈당해 있었다. 나는 깨끗한 안방으로 통하는 낮은 층계를 올라가서 생전 처음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방에 들어섰다. 나는 폭도들의 손에 엉망이 된 그녀의 침대를 발견했다. 옷장은 결단이 나고 물건은 도둑맞고 없었다. 속이 빈 성상 통앞에 놓은 등불만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리고 들창 사이에 벽에 걸린 조그만 거울도 무사히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아늑한 처녀의 방주인은 어딜 갔을까?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나는 폭도들 손에 빠져들어간 그녀를 상상했던 것이다. 가슴이 답답해 들어왔다. 나는 서름이 복받쳐 흑흑 느껴 울며 커다란 소리로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을 불렀다. 이때 달가닥하는 소리가 나더니 옷장 뒤에서 새파랗게 질려 몸을 떨면서 빨라샤가 나타났다. 그녀는 내 이름을 외치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이었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어디 있냐며 성급히 물었다. 아가씨는 무사히 지금 아꼴리나 빰필로브나한테 가서 숨어 있다고 말했다. 게라심 신부 마누라 곁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자 나는 다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뿌가처프도 거기 있을 텐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방 안에서 뛰쳐나와 순식간에 한 길로 나와서 신부의 집을 향해서 허겁지겁 달려갔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고 또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곳에서는 한창 환성과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떠들썩했다. 뿌가처프가 일당과 함께 주석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빨라샤도 내 뒤를 따라 그곳으로 달려왔다. 나는 그녀를 몰래 안으로 들여보내서 아꼴리나 빰필로브나는 불러내오게 했다. 잠시 후에 신부의 마누라가 빈 수랑아리를 두 손에 안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이바노브나는 어디 있느냐고 형용할 수 없는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그 애는 장지문 저쪽 방에서 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뾰뜨르 안드레이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별일은 없었지만 악당놈이 식탁에 앉자 공교롭게도 그 가엾은 애가 정신이 들어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거든요. 그놈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묻기에 제 조카 딸이라고, 그런데 알아놓은 지가 벌써 보름쯤 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놈이 직접 보겠다고 우겨대니 어쩔 수 없이 장지문을 열어줬더니 그 짐승 같은 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정말이지 그땐 나도 우리 주인 양반도 그 애를 대신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애가 그 놈을 알아보지 못한 게 다행이었어요. 이런 변이 어디 있을까요? 불쌍한 이반 꾸즈미치, 그리고 바실리사 예고르브나, 그리고 이반 이그나치이치. 대체 그 양반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당신은 용케 벗어났군요. 그런데 저 시바브린 놈은 머리를 둥그렇게 깎아 올리고 지금 우리 집에서 그 놈들과 어울려 한창 술 타령을 하고 있으니 정말 그렇게 날쌔게 옮겨 앉는 놈은 처음 봤어요. 내가 조카 딸이 앓고 있다고 하니까 글쎄 그놈이 칼날처럼 시퍼런 눈초리로 나를 흘끔 쳐다보겠지요.
하지만 옆에서 고자질은 하지 않더군요. 이것만은 그나마 고맙게 여겨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손님들의 술 취한 고함 소리와 함께 게라심 신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술을 더 내놓으라 해서 주인이 마누라를 부른 것이다. 신부의 마누라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뽀뜨르 안드레이치. 난 지금 당신과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저놈들의 술 심부름을 해야 하니까요. 그럼 몸조심하세요. 모든 일은 운수에 맡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실 거예요. 신부의 마누라는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저기 마음을 놓고 숙소를 향하여 발길을 돌렸다. 광장을 통과하다 보니 몇 놈의 바슈기르가 교수대 주위에 모여들어 공중에 매달린 시체에서 장화를 벗기고 있었다. 나는 분노가 불길같이 치솟아 올랐으나 공연히 나설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간신히 억제했다. 요새 안에서는 도둑놈들이 싸돌아다니며 장교의 집을 뒤지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술 취한 폭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돌아오니 사벨리이치가 문간에서 나를 반겼다. 저는 도련님이 그놈들한테 다시 붙잡히지나 않았나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뼈뜨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글쎄 악당놈들이 우리 물건을 몽땅 가져가 버렸군요. 올복이니 속옷이니 가구니 접시니 할 것 없이 한 가지도 남아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무사하신 것만이 고마울 뿐이지요. 그건 그렇고 도련님, 그 두목님을 알아보셨습니까? 못 알아보셨군요. 원 그걸 못 알아보시다니. 그래, 도련님은 그때 주막집에서 털옷을 뺏은 그 주정뱅이를 잊으셨단 말입니까? 토끼 가죽 덧저고리는 아주 신품이나 다름없었는데 그걸 그 악한이 억지로 껴입어서 꿰맨실이 뚝뚝 끊어져 나가지 않았었어요. 나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그 길잡이와 뿌가초프의 모습은 정말 놀랄 만큼 흡사했다. 나는 뿌가초프와 그때 그 길잡이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됨에 따라 내게 특사를 베푼 원인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나는 기이한 인연의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불황이 내게 주었던 나의 어릴 적 털옷이 교수대의 올가미에서 나를 구해냈고 주막집을 찾아 돌아다니던 하잘것없는 주정꾼이 지금은 요새들을 함락시키고 온 나라를 뒤흔들게 된 것이다. 뭘 좀 잡수셔야지요. 집엔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 딴 데 나가서 구해다가 뭐든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벨리이치는 언제나 하던 버릇대로 이렇게 묻고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 혼자 남게 되자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폭도의 손에 들어간 요새에 그냥 머물러 있거나 혹은 그 도당에 참가한다는 것은 장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은 이 어려운 정세하에서 조국을 위해 유익하게 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떠나가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편 사랑은 내가 말이야 이바노브나가 있는 곳에 남아서 그녀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강경하게 권고했다. 나는 가까운 장래에 틀림없이 정세가 호전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녀의 입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역시 무서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까자크가 하나 방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생각은 중단되었다. 그는 대왕 폐하께서 나를 부른다는 기별을 가지고 왔던 것이다. 어디서 부르는 거냐고 물었더니 사령관 집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폐하께서는 진지를 잡수신 후 목욕을 하러 가셨다가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뭘 보더라도 그분이 보통 어른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 있더군요. 즉, 식사 때에는 돼지 새끼를 통째로 구운 걸 2마리나 잡수셨고 또 그 다음엔 굉장히 뜨거운 증기 목욕탕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뜨거웠던지 함께 들어갔던 따라스 꾸루치키는 견뎌내지 못하고 목욕소를 품까비급 아예플한테 주고는 냉수를 몸에 끼얹고 말았습니다. 하시는 일이 한 가지도 범상한 데가 없으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가슴에 박혀있는 황제의 표지를 보여주셨다는데 한쪽에는 오까페이까짜리 은전만한 쌍두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황제 자신의 얼굴이 새겨 있더랍니다. 나는 까자크의 의견을 반박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를 따라 사령관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뿌가처프와 만나는 장면을 상상하며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끝을 맺게 될 것인가를 예측해 보려고 했었다. 그때 내가 완전히 냉정을 회복하지 못했었으리라는 것은 모두들 능히 짐작할 것이다. 사령관 집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황혼이 깃들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교수대는 희생자들을 매단 채 거무칙칙하게 보였다. 2명의 까자크 보초병이 서 있는 층계 밑에는 가엾은 사령관 부인의 시체가 아직도 뒹굴고 있었다. 나를 데리고 온 까자크는 보고를 하러 안으로 들어갔다가 금방 돌아 나와서 어쩌녁에 내가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다정하게 이별의 인사를 나눈 그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괴상한 광경이 눈앞에 전개되었다. 상보를 씌우고 술병과 컵들을 늘어놓은 식탁에는 뿌가처프를 위시해서 10명가량의 까자크 대장들이 울긋불긋한 루바시카를 입고 모자를 쓴 채 술기운이 시뻘개진 얼굴에 눈알을 번득거리며 둘러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는 시바브린도, 우리 하사관으로 있던 자도, 그리고 그 밖에 새로운 변절자들의 얼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이 친구, 어서 오게. 자, 거기 앉게나. 뿌가처프는 나를 보자 반갑게 말했고 옆에 대장들이 좌석을 좁혀 자리를 내주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식탁 끝머리에 앉았다. 내 옆에 자리 잡은 늘씬하게 미남으로 생긴 젊은 까자크가 술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었지만 나는 거기 손을 대지 않았다. 호기심을 가지고 나는 좌중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뿌가처프는 상자에 앉아서 식탁에 팔굽을 올려놓고 커다란 주먹으로 시커먼 턱수염을 받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 모습은 단정하여 상당히 호감을 주는 편이었으며 흉악하게 생긴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그는 50살가량 되어 보이는 사내에게 자주 말을 걸곤 했는데 그 사내를 백작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찌모페이치 또 어떤 때는 아저씨라고 존대하기도 했다. 자중에서는 모두들 서로 친구지간으로 대하고 있었는데 두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눈치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주고받는 이야기는 오늘 아침의 돌격으로부터 반란의 성공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제각기 자기의 공훈을 자랑하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뿌가처프의 말에도 사양치 않고 자유롭게 반박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괴이한 군사회의에서 오렌부르크로의 진격이 결정되었다. 사실 그것은 대담무쌍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마터면 성공리의 막을 내려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뻔한 것이었다. 출동은 내일 한다고 선언되었다. 뿌가처프가 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보자고 제안했다. 그의 명에 따라 내 옆에 앉았던 사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애조를 띤 뱃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모두들 그를 따라 합창을 하기 시작했다. 설레지 말라 검푸른 어머니 숲이여 어지럽히지 말라 젊은 나의 가슴을 내일이면 이 몸은 재판정에 나간다 무서운 재판관 황제의 어전으로 황제는 내게 이렇게 물으리라 아뢰어라 젊은 놈아 백성의 아들아. 도둑질과 강도질은 누가 했느냐? 너의 패거리들은 몇 놈이나 되느냐? 아뢰옵니다.
러시아 정교회 임금님 하나도 숨김없이 고지곳대로. 저의 동료는 내 놈이었습니다. 첫째 친구는 어두운 밤, 둘째 친구는 강철로 만든 단도, 셋째 친구는 말 잘 듣는 나의 말, 그리고 넷째는 팽팽한 활. 그 밖에 심부름꾼으로는 강철의 화살. 정교의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장하다. 젊은 놈, 백성의 아들놈아, 도둑질도 잘했지만 대답 또한 잘했다. 내가 너 젊은 놈에게 상을 주리니 들판 가운데 고래등 같은 나무집 들보를 건너지른 2개의 통기둥. 언제든지 교수대 이슬로 사라질 운명을 지닌 그들 폭도들이 소리 맞춰 부른 이 교수대의 민요가 내게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었는지 그것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험상궂은 그들의 얼굴, 잘 맞아들어가는 목소리, 마디마디 주어진 애절한 곡조, 그리고 곡조를 붙이지 않아도 넉넉히 인상적이었. 그 가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어떤 시적인 공포가 되어 내 가슴을 뒤흔드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 잔씩 들이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뿌가초프와 인사를 하고 헤어져 나갔다. 나도 그들을 따라 나가려 했으나 뿌가초프가 제지했다.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와 나는 마주 앉았다. 서로 입을 떼지 않은 채 몇 분이 지나갔다. 뿌가초프는 눈을 모아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따금 교활하고도 조소를 품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왼쪽 눈을 가늘게 뜨곤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이 하도 꾸밈새 없이 명랑해서 나도 그를 바라보고 있다가 함께 따라 웃기 시작했다. 그래, 어때? 솔직히 말해보게. 아까 내 부하 녀석들이 자네 목에 올가미를 씌웠을 땐 약간 겁이 났겠지. 아마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을 거야. 그때 자네의 종놈이 나서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공중에 디룽디룽 매달려 있을 테니까. 난 첫눈에 그 늙은이를 알아봤네. 한데 여보게. 자네를 주막집에 안내한 사람이 바로 대왕 자신이었으리라곤 설마 자네도 생각지 못했겠지? 자네로 말하면 나한테 큰 죄인이야. 하지만 나는 자네의 선행을 참작하여, 즉 내가 한때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있지 않을 수 없었던 시절에 자네가 베풀어준 친절을 참작하여 관대하게 용서한 걸세. 아니, 앞으로 또 두고 보게. 내가 나의 조국을 도로 찾는 날, 나는 자네에게 다시 살해할 생각이야. 어때? 내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나? 이 사기꾼의 질문과 그의 뻔뻔스러운 배짱이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나는 그만 피식 웃어버리고 말았다. 우스운가? 그럼 자네는 내가 대왕이라는 걸 믿지 않는단 말인가? 바른 대로 대답해봐. 나는 당황했다. 한낱 불황인에 지나지 않는 자를 황제라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비열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맞대놓고 그를 사기꾼이라 부른다면 나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었다. 조금 전에 전 주민이 주시하는 교수대 밑에서 분노의 불길이 처음 솟구쳐 오를 때 내가 하려고 준비했던 대답은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장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뿌가초프는 시무룩해서 내 대답을 기다렸다. 마침내 나의 의무감이 인간적인 약한 마음을 꺾고 승리했다. 나는 뿌가초프한테 대답했다. 그럼 바른 대로 말하겠소. 우선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과연 내가 당신을 황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당신은 현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속에 없는 말을 꾸며서 대답한데도 다 알아차릴 거요. 그럼 자네 생각으로는 내가 대체 어떤 인물로 보인단 말인가? 그건 알 수 없소. 그러나 당신이 어떤 인물이든 간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뿌가처프는 재빨리 나를 훑어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뾰뜨르 표도로비치 황제라는 걸 믿지 못하겠단 말이지. 좋아. 그러나 대담무쌍한 자에게 과연 성공이 없단 말인가? 옛날에 그리슈과 오뜨레비예프는 제위에 오르지 않았단 말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자네의 자유지만 내 곁에선 떠나지 않는 게 좋을 걸세. 남이야 진짜든 가짜든 그걸 따져서 뭘 하나? 결국 노새냐, 당나귀냐 하는 걸 따지는 것과 같은 일이야. 나를 충실히 섬기기만 하면 나는 자네한테 원수를 줄 수도 있고 공작을 줄 수도 있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럴 수는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요. 나는 여왕 폐하에게 충성을 맹세한 몸이기 때문에 당신을 섬길 수는 없어. 다만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면 오렌부르크로 보내주시오. 하고 나는 딱 잘라 대답했다. 뿌가처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가 만일 나를 놓아준다면 자신에게 총을 겨누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물었다. 어떻게 함부로 그런 약속을 할 수 있겠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당신과 싸우라는 명령이 내리면 싸워야지 별 수 있겠소? 지금 당신은 부하를 거느린 상관이요. 자기 부하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처지에 있지 않소? 만일 내가 군대 생활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임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소? 이건 당신도 이해할 거예요. 지금 내 목숨은 당신 수중에 있어. 나를 놓아준다면 나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죽인다면 그땐 하느님이 당신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될 거예요. 나는 다만 진실을 진실대로 말할 뿐이요. 나의 성실한 태도는 뿌가처프를 감동케 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것도 옳은 말이야. 죽일 놈은 죽이고 일단 용서하려면 깨끗이 용서하는 거지. 좋아. 어디로든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럼 내일 다시 나와 이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돌아가서 자게? 나도 이젠 졸립군. 나는 뿌가초프를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고요하고 쌀쌀한 밤이었다. 달과 별들이 파랗게 빛나며 광장과 교수대를 비치고 있었다. 요새 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하고 어둠침침했다. 다만 선술집에서 등불이 보이고 늦도록 술독에 빠진 주정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신부의 집을 쳐다보았다. 덧문과 대문이 모두 닫혀져 있었다. 집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다. 숙소에 돌아왔다. 내가 없는 새에 사벨리이치는 무척 속을 태운 모양이었다. 내가 완전히 석방되었다는 소식에 그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나는 그가 권하는 대로 맛있게 저녁을 먹고 나서 마음과 몸이 몹시 피곤한 것을 느끼며 아무것도 깔아놓지 않은 방바닥에서 그냥 잠들어 버렸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북치는 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나는 집합 장소로 나갔다. 뿌가처프의 무리들은 어제의 희생자들이 아직도 그대로 매달려 있는 교수대 근처에 이미 정렬하고 있었다. 까자크들은 말에 올라앉아 있었고 병사들은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다. 깃발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몇 문의 대포가 행군용 포가에 얹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우리들의 대포도 끼어 있었다. 전주민이 그곳에서 자칭 황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령관 집 층계 밑에는 한 놈의 까자크가 끼르기스산의 아름다운 백마의 고삐를 쥐고 있었다. 나는 두리번거리며 사령관 부인의 시체를 찾아보았다. 그것은 약간 옆으로 밀어놓여 돗자리로 덮여 있었다. 드디어 뿌가처프가 현관에 나왔다. 군중은 모자를 벗었다.
뿌가처프는 층계 위에 발을 멈추고 군중의 인사에 답했다. 대장 가운데 하나가 동전이 든 주머니를 그에게 내주자 그는 돈을 집어서 던지기 시작했다. 군중은 앞다투어 돈을 줍느라고 아우성을 치며 달려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부상자까지 생기는 소동이 벌어졌다. 일당의 두목격인 부하들이 뿌가처프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시바브린도 끼어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내 눈에서 경멸의 빛을 발견했던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증오와 어색한 조소를 띠며 얼굴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뿌가처프는 군중 속에서 나를 발견하자 머리를 흔들어 가까이 불렀다. 자네는 지금 오렌부르크로 가게. 그리고 현지사와 장군들에게 일주일 후에 내가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전하게. 황제에 대한 경애와 공손으로 나를 환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극형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란 말이야. 그럼 친구, 잘 가게.